혹시 이 망한 브랜드를 좀 재생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다음 생에 하시면 네, 농담이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내가 좋아하는 걸 특별하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안 되죠? 많은 작은 브랜드들이 자신이 왜 거기까지 그래도 1차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이 원칙을 깨야지만 성장하지 이 안에서는 절대로 더 커나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죠. 내가 조금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네. 잘못된 길을 너무 오래 가지 않았나.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출판사 몽스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요즘은 정말 모든 게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브랜드가 될 수 있지만 작은 동네 카페도 유튜브 채널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대죠. 작게 시작하고 또 계속 작게 유지하는 브랜드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 사업, 내 브랜드를 가진 분들이 많아지면서 브랜딩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기존의 큰 기업, 큰 브랜드들에서 먹히던 성공 방정식들이 이 작고 귀여운 우리 브랜드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브랜드의 진심인 분을 모셨는데요.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고민들을 전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근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사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영광인데요. 어떻게 예. 불러드려야 될까요? 그냥 이근상이라고 그냥 부르시면 되고요. 네, 네. 근상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훨씬 좋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근상님, 많은 분들이 아마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네. 근상님의 어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아직 좀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 소개를 조금 할 필요가 사실 좀 있죠. 저는 원래 이제 광고로 일을 시작을 했고 네. 조금 오래됐어요. 네. 아마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안 태어나신 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을 텐데 네. 1989년에 이제 광고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계속 쭉 일을 하고 하다가 2003년서부터 제가 제 회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곡점이 뭐 한 10년 전서부터 쭉 해오던 일 이외에 작은 브랜드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2021년에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을 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원래 해오던 뭐 광고 또 큰 브랜드들하고 하는 일들도 계속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이 그런 작은 브랜드들을 하시는 분들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선배님이셔가지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쌓아오신 어떤 지혜들과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네. 오늘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예.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 항상 꼭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자기 길을 이렇게 잘 갖고 나가오신 분들을 모시면은 저희가 약간 영의 순간이라고 저는 하는데요. 네. 그 시작의 순간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근상님께서도 광고계 이제 89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지만은 그때 어떻게 좀 광고계에 발을 디디고 네. 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저는 워낙 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광고를 하고 싶었었어요. 워낙이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걸 좀 이미 알았고, 요새는 그런 말 안 쓸 텐데 옛날에 딴따라 기타 치고 네, 노래하고 네. 뭐 이런 거, 또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프로듀서 뭐 이런 게 좀 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함량이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좀 뭔가 끼 같은 것들을 어디다 쓰면 잘 쓸까를 그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어떻게 하면 광고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과를 갖고. 하고 광고 아니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큰 도움이 됐던 게, 그게 결국은 지금
이 브랜드, 작은 브랜드까지 오게 했던 밑거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고 홍보, 그때는 사실 저희가 광고 홍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광고하고 싶다면 신문방송학과.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솔직히 이게 별로 관계가 없어요. 경영학과 들어가서 마케팅을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딴 공부는 정말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광고를 이제 그 다음에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여태까지 광고 업계만 있었어요. 그게 저의 영의 순간이에요. 그러셨구나. 제가 알기로 웰컴 네, 맞나요? 예, 예. 네, 되게 유명한 광고 회사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전설이 되어서 전설 모르는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제가 그 회사에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네. 1998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약 만 4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일한 건 한 40년 일한 것처럼 일했어요 그때. 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당시 그 웰컴이라는 회사가 왜 유명했냐면 우리나라는 광고 업계의 구조 자체가 다 재벌 기업들이 하나씩 그 인하우스 에이전시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삼성그룹은 제일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노션을 현재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독립광고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독립광고 회사들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구조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전략과 결과물들을 가지고 좀 시장을 뒤흔들었던 게 그 웰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정말 뛰어난 독립광고 회사였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네. 그때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 당시에 배웠던 것 같아요. 광고 회사라고 하면 엄청 이제 일이 빡세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쵸. 되게 밀도 높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들어보니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20연승 무패 예. 기록을 세우기도 하셨다. 그거 사실은 만약에 가짜 뉴스 체크하면 체크될 텐데. 근데 제가 그건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거냐면 네. 그 당시에 특히 웰컴이라는 회사는 이제 막 한참 그 주가가 올라갈 때다 보니까 뭐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한 달에 1개, 2개, 3개씩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 그게 가짜 뉴스인 게 20개도 넘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네. 20개 정도를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1년 동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 2개, 3개씩 하니까 뭐 20개는 분명히 넘겠죠. 그죠? 그 하셨던 광고 중에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광고들을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쌍용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퇴출되게 생겼었어요. 이제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러다가 그게 새로 투자를 받으면서 이름을 굿모닝 증권으로 바꿨었거든요. 아마 지금 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1999년의 일인데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었거든요. 회사 이름을 굿모닝이라고 하다니. 그래서 그 이름 짓는 것부터 그 캠페인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회사가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신한증권이 그 회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한동안 굿모닝 신한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굿모닝을 떼어버리고 이제 신한증권이 되어서 네. 사람들이 굿모닝 증권의 지금 존재 자체도 모르죠. 그게 하나가 기억이 남고 두 번째는 지금 현대카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현대카드의 전신이 원래가 그 다이너스 카드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역사를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그 현대그룹이라는 데가 금융업하고는 사실 별로 그 관계가 없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현대카드를 런칭하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그 광고 캠페인을 같이 그건 했어요. 다 알죠.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현대라는 참 정말 카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카드에 가서 붙게 만들었던 그런 캠페인을 했었고요. 뭐 그거 말고 또 지금 이미 또 없어졌죠. 이 대우자동차라고 예, 레간자, 쉿 레간자라는 캠페인 그것도 했고. 사실은 안 해본 품목이 없어요. 라면도 했고 자동차도 했고 4년 전쯤에 저희가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캠페인도 기획을 했었고
뭐 그런 일들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한 번씩 어디서 들어본 것 그죠? 같은 그런 카피들이 딱 쭉쭉 나오는데 네. 그 광고 캠페인들을 직접 진행하셨던 네.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광고 업계에 몸 담으시면서 좀 주로 큰 회사들 그리고 큰 브랜드들을 위한 이런 대형 광고 캠페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해오고 계시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은 브랜드에 또 관심이 생기셔서 책도 계속 내고 계시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작은 브랜드에 관심을 좀 갖게 되셨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환경의 변화가 제일 커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광고 하는 사람이 네. 되고 싶었으니 그게 몇 년도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면 네. 그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광고라는 게 약간 그 주목을 받는 업종이 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네. 그런데 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고업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큰 기업일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큰 기업들한테는 선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돈이 있어서 광고를 하고 광고를 하니까 마켓 쉐어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또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작은 브랜드가 끼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그죠?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바뀌게 되었냐면 환경적으로 볼 때 21세기가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치 제6 원소처럼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천리안, 하이텔 이런 것부터 시작한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게 갖다 준 변화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본질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하나도 안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은 예전처럼 몇십억의 광고비가 있어야지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정말 아이디어만 좋으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자기 걸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네. 되었으니까 그건 일단 환경적으로 작은 브랜드들이 이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환경적인 변화고 두 번째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광고라는 것 자체가 큰 광고주하고 일을 하면 유명한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런 데서 사실 일종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보람, 성취감 이런 걸 네. 느끼게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큰 브랜드들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져가야 되나?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큰 나무들만 있는 숲이 되어야 하나? 근데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숲이 되려면 이 안에 중간 크기의 나무, 작은 나무, 심지어 잡초들까지도 같이 있어야지만 네. 이게 건강한 숲이 될 텐데 근데 그러고선 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작은 브랜드들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20세기의 큰 브랜드들이 했던 성장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분들만의 성장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한 2010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쪽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래서 꽤 나름대로 고민을 오래 하다가 2021년에 그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그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거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뭔가 자기만의 아주 작은 자기만의 브랜드를 좀 시작하려는 분들, 이미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기존의 성장법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오늘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좀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브랜드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떠올리는 것들이 좀 저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상님이 생각하는 작은 브랜드를 어떻게 좀 정의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를 절대 크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다 짐작하실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상대적 개념이죠. 네, 이번에 제
책에 새로운 사례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에어로케이라는 네. 저가 항공사가 네, 네. 있어요. 근데 그 에어로케이라는 회사가 저가 항공사고 대한항공이나 뭐 루프트한자나 이런 브랜드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브랜드지만 그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만약에 F&B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저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성장의 패러다임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전이 크기의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깊이의 성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작은 브랜드가 좀 맡아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브랜드에 맞는 그런 성장 방식들을 네. 좀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책을 저도 읽어보니까 네. 여러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 이건 좀 고민이 된다. 또 더 여쭤봐야겠다 네.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제가 좀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요즘사라는 작지만 아주 귀여운 그런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내용 중에 라포를 만들어라 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뭐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인터뷰야 인터뷰어의 어떤 라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브랜드를 운영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고객들과 라포 형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이런 것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라포라는 게 이제 그게 불란서 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정확하게 뭐 그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감대.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공감대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 있잖아요. 둘이 주파수가 맞은 거죠. 예전에는 큰 브랜드 중심의 시장에서는 사실 소비자들이 그만큼 소비 지능이 지금처럼 진화되지도 않았었고 네.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공급자가 시장을 자기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고 자 나는 이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 나를 이렇게 좀 인식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일방 왜 그러냐면 텔레비전이라는 게 일방통행이잖아요. 그쵸. 내가 텔레비전에 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지만 끄면 그만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얘기가 되게 재밌네. 그러면 광고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라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전에 큰 브랜드 서너 개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자 나는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시장을 내가 맡을게. 너는 이 얘기를 해서 이 시장을 맡아. 이제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어휴 그래요? 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소비 지능이 낮지 않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내가 막 그렇게 하면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큰 브랜드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시장 안에 3개, 4개, 많아야 5개 브랜드가 경쟁하고 거기서 마켓시어 10%, 15%, 20% 이렇게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자동차나 아주 대형 가전이나 이런 것들만 빼놓고 보면 한 카테고리 안에서 경쟁하는 브랜드의 숫자가 도대체 몇 개예요? 엄청나게 많죠. 수십 개, 수백 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전 같은 그런 마켓 세그멘테이션의 잣대로 시장을 나눈다라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100개의 브랜드가 경쟁을 한다고 치면 그냥 산술적으로 1%씩만 가져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크기의 성장을 더 이상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왜 라포가 돼야 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시장이 제일 크고 어느 시장에 들어가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지라고 가늠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가 뭘 잘해요. 난 이걸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하시는 것도 똑같다고 봐요. 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구독자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그런 생각했어. 맞아. 그죠?
그게 라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난 이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든다면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 생각했는데 라고 손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반대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라포를 만드는 공식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내 생각에 공감하고 박수 쳐주고 무릎을 치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다. 저는 라포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는 뭔가가 잘 될 거다, 뭐가 잘 될 거다라는 잘 될 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은 네. 그걸 그냥 시작하면 그 주위로 내 생각에 공감하는 그럼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결국에는 브랜드와 이제 고객들의 라포 그쵸. 형성이 되는 예,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 요즘사도 그래서 라포를 잘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다행히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 내 브랜드가 아주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조금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약간 부풀려서 소개를 한다든지 디자인이나 이런 겉모습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좀 그런 브랜드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책에 보니까 폼 잡지 말라 약간 이런 조언을 해주셔서 되게 뜨끔했거든요. 조금 이런 큰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거든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저는 조금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조금만 공부를 하거나 조금만 아는 것이 있거나 남들보다 조금 잘난 게 있는 사람이 그거를 과장하거나 좀 뻐기면서 폼 잡으면서 이야기하면 반대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대단한가 봐 라고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많은 것에 지금처럼 그렇게 노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뭐 영어로 얘기하고 뭐 하고 내가 어디서 무슨 공부했는데라고 얘기하면 그 말들이 다 먹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꼭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진정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허장성세, 자기를 더 부풀려서 꾸몄을 때 그 사람 보고 되게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뒤돌아서 다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은 다 똑똑해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부풀려서 우리를 꾸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은 브랜드가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제가 언제 한번 처음에 2021년에 책이 나와서 관련된 사람 몇 분들한테 책을 쭉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책을 읽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가 다 읽었고 너무 자기는 느낀 점이 많았는데 결국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세 글자네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진정성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읽으셨군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그런 거예요. 물론 1970년대 80년대에도 진정성이 통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진정성이 조금 답답한 개념이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자기를 꾸미고 조금 더 자기를 갖다가 부풀릴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효하게 작동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은 결국은 진정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 잠깐 꾸며서 잠시 잠깐 우리가 조금 우리를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사람들이 조금 더 모여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맞아요. 제가 딱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요즘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할 때. 그리고 저희도 요즘사의 핵심이 사실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냥 미디어를 만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품고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작했던 채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 해주시는데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브랜드의 어떤 메시지, 가치 이런 것들을 쌓아올 수는 있었는데요. 그게 과연 어디까지일까? 약간 이런 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쵸. 어쨌든 브랜드는 나중에는 상업적인 거를 추구해야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뭔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얘네 진정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그쵸. 변했네? 이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조언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수많은 작은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네. 비즈니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내 존재의 의미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필수적인 거죠. 단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만큼 성장할 거냐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7년째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본인들이 알고 싶었던 것, 본인들이 궁금했던 것, 내가 궁금하면 남도 궁금할 거야 라는 그런 라포를 찾아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쭉 모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뭐 편의상 1차 성장이라고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됐어. 근데 보통 딱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더 성장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맞아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무슨 쇼라도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필요해요. 브랜딩이라는 게 뭐 멋진 CI를 갖고 로고를 만들고 멋진 슬로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태까지 1차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이 뭐였지? 그거를 객관적이고 또 정확하게 바라보는 작업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많은 작은 브랜드들이 자신이 왜 거기까지 그래도 1차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는 알면서도 성장하려면 내가 그래도 이제 원칙을 좀 깰 때가 됐어. 내가 이 원칙을 깨야지만 성장하지, 이 안에서는 절대로 내가 더 커나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면 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던 핵심은 뭐지? 그거를 되돌아보고 그 원칙을 깨트리지 않고, 사실은 그 원칙이라는 거가 항상 그 자리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발전시켜 나가지? 이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좀 그렇게 해서 좀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 잘 성장한 좀 브랜드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많죠. 특히 유럽이나 일본에 보면 네. 정말 100년, 200년 이렇게 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네. 그 유럽의 파버 카스텔인가? 네, 그 연필 네. 브랜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벌써 100몇십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돈 벌었다고 다른 거 안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연필 만들잖아요. 네. 물론 곁다리로 다른 필기구를 좀 만들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공책도 만들고 뭐 스테이셔너리 넓혔다가 그렇게 해서 뭐 무슨 용품으로 넓혀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제 책에도 사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본의 가메 만넨이라는 안경 브랜드가 있어요. 네. 안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브랜드인데, 네. 그게 일본말로 가메가 거북이고 만넨은 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해서 자기는 얼마나 오래 가겠다라는 그러네요.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 브랜드가 윤여정 씨가 그분이 쓴 안경이 그거다라고 해서 아마 조금 유명해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보면 딱 그 스타일밖에 없어요. 메탈로 되게 심플하게 네. 딱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안경 장사하려면 아마 그거 말고도 모델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딱 그 모양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죠. 그런 본질을 잃지 않는 것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시마노라는 자전거 부품 브랜드가 있어요. 네, 네. 그것만 해가지고 그 집도 지금 한 100년째 자전거 브랜드만 그 부품만 만들죠. 근데 아마 시마노라는 거가 웬만한 비싼 자전거보다도 유명할걸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시마노 중에 무슨 기어를, 무슨 브레이크를 어떻게 했냐 이거 따지거든요. 뭐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만약에 그런 브랜드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내가 자동차 부품을 좀 만들어 볼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시마노라는 브랜드도 그래서 돈이 좀 벌리니까 조금 사업을 확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다 시행착오들을 겪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렇죠. 경우들이 예.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죠. 욕심이 생기고 진짜 그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1인 사업자건 아니면 정말 큰 조직이건 간에 성장을 꿈꾸지 않는 CEO는 사실은 자격이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잠시 잠깐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그쵸. 하지만 빨리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과 또 맥락이 비슷하긴 한데요. 비상업적인 것의 힘이라는 파트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브랜드는 상업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고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데 돈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오래 가지면 당연히 탄탄해지고 좋겠지만 그만큼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자금도 부족할 수 있고 그만큼 또 버텨야 하는데 그러다가 또 상업적인 걸 추구하면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비상업적인 것이라는 거가 뭐냐면 돈을 벌지 말거나 또는 성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성장만을 쫓고 돈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일단 조금 쉬울 거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예전에 용산의 전자상가가 한참 그래도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을 네. 때 뭐 지금은 전혀 달라졌지만 거기에 노트북을 하나 사러 갔는데 첫 번째 그럴듯해 보이는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나보고 어떤 걸 원하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쪽에 쭉 그런 가게들이 많으니까 다 돌아보고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때 나한테 와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한 바퀴를 쭉 돌아보고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글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노트북을 샀고 그분은 뭐냐면 자기가 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노트북을 추천해 줄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 제가 그 집에 가서 샀잖아요. 그분은 결국 노트북을 한 대 팔았고 결국 이런 원리예요. 미국은 워낙 이제 자동차라는 거가 생활에서의 큰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판 자동차 왕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그 사람의 기록을 깨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1년에 차를 많이 판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동차 판매 왕이 되었냐면 그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차를 사러 오면 물어본대요. 지금 타고 계신 차가 몇 년형이냐,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한대요. 그럼 내 생각에는 내가 팔고 있는 차 말고 당신 가족한테는 저쪽 다른 집에서 파는 차가 훨씬 더 맞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또는 그거 오래 바꾸지 말고 조금만 참고 1년 정도 더 타시고 차를 바꾸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사려면 꼭 그에게 가라 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비상업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동차 딜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자동차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비상업적인 태도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팔아야 하는 그 상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그걸 통해서 뭘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렇죠. 내 일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 그게 그럼 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나는 1년 내내 자동차를 한 대도 못 팔았냐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어느 순간에 자동차 판매 왕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근데 또 이제 브랜드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성장을 하려면 뭐 사람을 더 늘리고 규모를 더 키우고 네.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나는 영향력을 좀 더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저희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은 이거를 미디어로서 그럼 더 키우려면 사람들을 막 더 뽑아서 미디어 공장처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더 컨텐츠를 막 뽑아내고 네. 그렇게 해야 성장하는 거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 방식이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다고도 생각했고 네. 저희가 가지고 가려는 그런 메시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안에 밀도를 높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바꾸고 이야기를 좀 더 맥락 있게 들을 수 있는 콘텐츠로 바꿨거든요. 네.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갈림길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지? 진짜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아니면 이제 뭐 공장을 키우고 막 이래서 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진짜 그냥 작지만은 이 안에서 좀 밀도를 높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밀도를 높이면서도 계속 성장했던 그런 브랜드들 사례가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많죠. 그런 것도 많고요. 제 책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의 기준을 바꿔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에 있는 타라북스라는 그 네. 출판사 얘기를 제가 거기다 써놓았거든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책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큰 출판사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우면 됐죠. 세상에 인도에 있는 출판사 얘기를 한국에 있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알려지지도 않은 개인이 책에다 쓸 정도니 얼마나 유명한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언제 빌딩 사지? 그러니까요. 네, 그죠? 나는 언제 차 바꾸지? 그러니까 뭔가 수를 늘리고 많이 팔아야지 그쵸? 돈을 벌 수 있고 조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저는 사실은 물론 뭐 비즈니스 하면 돈 벌어야 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성장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출의 크기보다 영향력의 크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하시는 이 브랜드도 잘 됐을 때 엔드 픽처가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2, 3년 뒤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때 그때 사진 한 장을 우리가 찍어보면 뭐지? 그건 뭐냐면 여기에 마치 유키즈에나 나올 법한 누군가가 나도 거기 좀 나가면 안 돼요? 그거 아닌가요 혹시? 그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아까 팟캐스트의 그게 뭐 슬로건이 뭐였었죠?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네. 그걸 만드셨지만 결국에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고리타분한 그런 상식적인 것들 말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걸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으면서 깊이의 성장을 할 것인가. 맞아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아요. 만약에 진짜 이게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횟수를 늘리고 또는 아니면 뭐 컨텐츠의 양을 늘리고 뭐 어떻게 해서 가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겠죠. 그쵸. 세상이 다 아는 얘기밖에 못 하게 되겠죠. 맞아요. 언젠가는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그 정도의 성장, 깊이의 성장을 했다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그러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면 오히려 큰 브랜드는 할 수 없고 네. 작은 브랜드만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많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건 식당들 네. 또는 그런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보면은 풀무원 같은 대기업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참여해서 자기의 입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비비고에서도 보면 약간 좀 뭐 플랜테이블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은 고기 안 들어간 만두도 팔기도 네. 하고 근데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의 일부라는 거예요. 네. 그게 큰 기업이 절대로 그런 그 비건 분야에 뛰어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쉽게 얘기하면 크기의 기업을 유지할 만큼의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들은. 근데 지금 요번에 작년일 거야 아마 2024년인가에
미쉐린의 그 스타는 아니고 이제 빅그루망이라고 하죠. 편하게 갈 수 있는 네. 괜찮은 레스토랑에 알트 A라는 그 네. 음식점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 집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로 하는 메뉴가 중식이에요. 탕수육, 깐풍기, 짜장면, 짬뽕, 볶음밥 뭐 이런 건데 이걸 다 비건으로 해요. 그런 걸 보면 그걸 큰 레스토랑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렇죠. 수익을 추구하는 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일들, 네. 이런 것들도 다 작은 브랜드가 가능한 거지 큰 브랜드들은 오히려 글쎄요, 그냥 구색 맞추기, 형식 이런 것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이 작다고 했잖아요. 네. 작아서 큰 브랜드들은 시도를 하지 않는데 그럼 작은 브랜드들이 그 작은 시장이지만 거기서 뭔가 자기만의 입지를 가지면 충분히 그래도 이 작은 규모니까 네.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도 저한테도 질문하시면서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경고했던 거를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장? 그러면 옛날에 7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막 이렇게 성장했던 걸 자꾸 생각하시니까 어떡하지? 그렇게 뭐 비건으로 만든 탕수육만 팔아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100개 브랜드가 경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50%의 마켓쉐어를 가지겠어요? 안 되죠. 1%만 가져도 고맙죠. 그래서 모든 지금 작은 브랜드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20%, 30%, 50% 성장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깊이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연을 높이는 게 아니라 깊이 파고든다. 그렇죠. 근데 깊이 파고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공이 생기죠. 그럼 내공이 생기면 그 내공으로 원칙을 깨트리거나 다른 분야를 넘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이 요즘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근데 들으시면서 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미 너무 잘못했는데 너무 망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이 망한 브랜드를 좀 재생하기 위한 어떤 팁이 있을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다음 생에 하시면 되죠.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그 뭐든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작하셨을 때 그 밑바닥에는 분명히 아주 훌륭한 DNA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뭐 어떤 형태든지 내가 조금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내가 조금 잘못된 길을 너무 오래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사람도 똑같아요. 뭘 잘못했을 때 자꾸 그거를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아닌 척하고 뭘 덮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맞아 나 이게 잘못했다. 미안. 혹시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 있으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잖아요. 저는 브랜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길을 잃었거나 조금 잘못된 길로 삐뚤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내가 이걸 처음에 왜 시작했지? 그리고 내가 이걸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지?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다시 만약에 길을 간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저는 그게 아마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판 프롤로그에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례나 이런 현상들을 다 싫지는 않으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혹시 오늘 이렇게 조금 특별히 책에 싫지는 않으셨지만 좀 네. 공유해 주실 만한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나 아니면 좀 업계에 좀 동향 중에 약간 요거 좀 주목하면 좋다라고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자체가 정말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내 편을 먼저 모아야 돼요. 내 편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 차고 넘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든다면 잘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내보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의 큰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먼저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거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하고 알리고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자기 편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먼저 해야지 그거에 대한 팬이 생기고 그쵸.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럼 같이 할래요라는 사람들이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순간. 팬인지 편인지 뭐가 그쵸, 됐든지 그쵸. 간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나면 정말 같이 뜻을 모아서 자신들의 라포를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네.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사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나만의 것을 뭐 그게 브랜드가 됐든 뭐가 됐든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자기다운 어떤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할 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해라라고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벌써 마지막에. 저는 특히 작은 브랜드 그게 뭐 F&B를 하시건 1인 커피숍을 하시건 공방을 하시건 무엇을 하건 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지만 특별한 것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내가 좋아하는 걸 특별하게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누가 생각했을 때 특별한 거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는 뭔가 답답해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보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되게 운이 좋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특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우리가 왜 어떤 식당에 가서 보면 잘 안 되는 식당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식을 하시는 분이 내 건 정말 특별해라고 하면 나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할 줄 아는 것, 또 자신이 잘 하고 싶은 것을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고객이나 또는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 또는 청취자나 시청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자. 정말 그게 특별한가? 객관적으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런 훈련을 좀 해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나 체스 같은 것을 둘 때 내 쪽에서 이 판을 바라보는 것과 상대방 쪽에서 이 판을 바라보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판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특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로 치자면 축구에 11명 주전에 들어가려면 내가 수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전에 나가려면 김민재보다 내가 더 특별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내가 김민재랑 비슷하게 해라고 한들 껴주나요? 안 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손흥민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면 손흥민이 못하는 걸 해야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주전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린 그런 걸 특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그게 막 내가 천재처럼 그렇게 잘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충분히 자기가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축구를 말씀드리니까 11명밖에 없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자리는 수억 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왜 남이 했던 걸 따라가요? 나만의 자리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나만의 길을 찾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책의 앞에도 있는 그 문구가 저는 좋았어요. 우주의 흔적을 남겨라.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장된 것 같지만 어쩌면 참 굉장히 진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우주 안에서는 하나의 티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 중에 누구는 흔적을 남기고 가기도 하지만 누구는 결국 남의 뒤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티끌이라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흔적을 남기는 우주먼지가 되자.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제 확장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는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고요. 근상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